오늘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타인의 해석 이런 책의 일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책을 읽을 때 그날 기운에 따라서 펼친 부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읽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읽을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130페이지에 바보 성자의 감각 부분 있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바보 성자의 감각. 러시아 민담에는 유로집이, 즉 바보 성자라는 불리는 원형적 인물이 존재한다. 바보 성자는 사회 부적응자, 괄호하고 괴짜에다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광인인 경우도 있다. 괄호 닫고.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다. 바보 성자는 쫓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위계질서의 일원이 아닌 이들은 불편한 진실을 거리낌 없이 내뱉거나 우리 일반인이 당연시하는 것들에 의문을 던진다. 러시아의 한 우화에서 바보 성자는 성모 마리아의 유명한 성화를 보면서 악마의 작품이라고 단언한다. 괘씸한 이단적 주장이다. 하지만 이내 누군가 그림에 돌멩이를 던지자 겉면이 갈라지면서 사탄의 얼굴이 드러난다. 모든 문화에는 그 나름의 형태로 바보 성자가 존재한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은 마법의 옷이라 들은 의상을 입은 채 거리를 따라다닌다. 모두 입을 굳게 다문 가운데 한 아이만 소리친다. 임금님 보래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바보 성자이다. 임금님에게 옷을 판 재단사들은 자기 직업에 맞는 능력 없는 사람에게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른들은 무능하다는 딱지가 붙을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삶에서 바보 성자에 가까운 사람은 내부 고발자이다. 그들은 사기와 기만을 폭로하기 위해 조직에 대한 충성 그리고 많은 경우에 동료들의 지지를 기꺼이 포기한다. 바보 성자가 다른 점은 기만의 가능성에 대해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팀 러바인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거짓말은 혼나지 않다. 거짓말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 거짓말을 탐지하는 데 무능한 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만약 커피숍의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세금 포함 6.74달러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은 직접 세무를 볼 수가 있다. 그러는 사이 줄은 길어지고 당신은 시간은 30초 정도 허비한다. 아니면 그냥 판매원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전부 따져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스콧 카마이클도 바로 그렇게 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었다. 레그 브라운은 에나 몬테스가 수상쩍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몬테스는 자기 행동에 대한 완벽할 정도의 결백한 해명을 내놓는다. 한편에는 국방정보국에서 손꼽히게 평판 좋은 인물이 스파이일 수도 있다는 대단히 드문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는 브라운이 마냥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훨씬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가 있었다. 카마이클은 확률이 무시할 수 없었다.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을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한다. 넷 사이먼스 역시 확률을 따랐다. 메이도프는 역사상 최대의 금융사기를 조종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까? 바보 성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통계에 따르면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은 희귀하다. 하지만 바보 성자가 보기에는 사방에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을 우글거린다. 우리 사회에는 때로는 바보 성자가 필요하다. 바보 성자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 성자를 낭만화한다. 해리 마코폴로스는 메이도프 전설의 주인공이었다. 내부 고발자를 다룬 영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러비안이 주장에서 두 번째이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바보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러비안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거짓말을 즉석에서 탐지하는 복잡하고 정확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시간을 들이는 것은 아무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이점은 낯선 이가 진실하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진실 기본값과 거짓말의 위험 사이의 상충관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따금 거짓말에 취약해지는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효율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조정이다. 이득은 대단히 크고 그에 비해 비용은 사소하다. 물론 우리는 가끔 기만을 당한다. 이는 일처리의 비용일 뿐이다.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몬테스나 메이도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온갖 피해가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신뢰하고 스파이들은 들키지 않으며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생활에 피해가 생긴다. 하지만 러비안이 말하는 요점은 그런 전략을 포기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만약 월스트리트의 모든 사람이 해리 마코폴로스처럼 행동한다면 월스트리트에서 사기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의심과 피해망상 분위기가 너무 짙게 깔려서 월스트리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기본값이 아닐 때 2002년 여름 마르코폴로스는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그와 한 동료는 자신들이 시작하는 신규 펀드에 참여할 투자자를 찾고 있다. 그는 파리와 제네바를 비롯한 서유럽의 전역의 수도 중심부에서 자산관리자를 만나는데 여기서 접한 소식에 대경 실색했다. 모든 사람이 메이도프에게 투자한 상태였다. 만약 당신이 뉴욕에서 머무르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메이도프가 지역적 현상이라고, 즉 동부 연안의 부유층을 위해 일하는 많은 자금 관리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마코폴로스가 깨달은 것처럼 메이도프는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거느린 사기 제국의 규모는 마코폴로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제야 마코폴로스는 자기 목숨이 위험에 빠졌음을 믿게 되었다. 수많은 권력자와 부유층은 메이도프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규제 담당자들에게 거듭 간청해도 통하지 않았던 걸까? 마코폴로스의 이름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저명한 인물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폰지가 사기가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까지 그는 안전할 수 없었다. 그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로 뉴욕주 검찰총장인 엘리엇 스피처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월스트리트를 조사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극소수의 선출자 관리 중 한 명으로 확인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스피처는 뉴욕시의 부자 집안 출신이었다. 그 역시 메이도프에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마코폴로스는 스피처가 JFK 도서관에서 강연하기 위해 보스턴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깨끗한 종이에 자신이 모아놓은 자료를 출력해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지우고 갈색 규격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더 갈색 봉투 안에 넣어 안전을 기했다. 문서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꼈다. 두툼한 옷을 입고 그 위에 제일 큰 코트를 거쳤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서는 안 되었다. JFK도
JFK 도서관으로 가서 눈에 띄지 않게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뒤 스피처에게 다가가서 직접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 대신 스피처의 일행인 듯한 여자에게 문서를 건네면서 그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쪽에 앉아 있었죠. 문서를 가지고요. 마코폴로스가 그때를 떠올린다. 그에게 문서를 건네려고 했지만 행사가 끝나고 어떤 여자에게 엘리엇 스피처에게 전달해달라고 줬습니다. 그한테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얼마 뒤 그가 뒷문으로 나가더군요. 화장실에 들렀다가 옆 건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만찬에 초청받지 않았죠. 그런데 뒷문을 나선 그 길로 리무진을 타고 뉴욕행 마지막 비행기를 잡았다지 뭡니까? 엘리엇은 제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코폴로스가 전문직 회원 4,000명을 거느린 직능단체인 보스턴 보안 분석가 협회 회장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할 만하다. 보안 분석 협회 회장.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두꺼운 코트 차림으로 두 겹의 갈색 볼트 안에 넣은 문서 다발을 끼고 스피처의 강연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다. 스피처의 사무실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나는 이 점을 관해 그에게 물었다. 그 점이 내가 후회하는 또 다른 일입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지요. 스피처는 제가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냥 전화했어야 했죠.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었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아마 만났을 거예요. 지위가 있었잖아요. 뭐더라? 보안분석가 협회 회장. 전임 회장이자 현 회장 보스한테 전화를 걸어 말한다 칩시다. 사상 최대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 검찰 뒷마당에서요. 그럼 분명 저를 불렀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다 가정법이에요. 알다시피 후회는 하죠. 완벽한 조사는 없고 제 몫의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했죠. 마코폴로스는 이제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안다. 10년에 걸쳐 뒤늦은 지혜를 얻은 덕분에 하지만 메이도프의 속임수를 파헤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 사람이 사태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듣도록 하지 못했다.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지 않는 결과다. 만약 당신의 신뢰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사회적 만남을 할 수 없다. 러비안이 말하는 것처럼 가끔 속임수에 당한다고 해서 이런 유전자를 후세에 전하는 게 막히지도 않고 종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지도 않는다. 한편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우리 생존에 엄청난 함의를 가진다. 상충관계에 대한 상충관계가 아니다. 마코폴로스가 도서관에서 한 소통은 점잖게 말해서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봉투를 건넨 여자는 누굴까? 여자는 스피처의 참모가 아니라 JFK 도서관 직원이었다. 여자는 마코폴로스만큼이나 스피처에게 특별히 다가갈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여자가 스피처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큰 코트를 걸치고 갈색 봉투를 겨드랑이에 낀 수상적인 남자한테서 스피처와 같은 공적인 인물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생각했을 게 거의 틀림없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타인의 해석 말콤 글래드웰 책의 한 부분이었어요. 이상 테라트 화가 문수영이었습니다.